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00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100회. 100회라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00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100회가 그 몇 회쯤부터 같이 했죠? 우리가 한 90회? 아니 70? 아니요, 80? 80회? 80인 것 같은데요. 오. 개인으로도 나왔잖아요. 제가 77회인가 게스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합류를 했으니까 80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우리도 한 20번 정도 했네요. 시간 참 진짜. 어떠세요? 요즘 그래도 어느 정도 안착한 것 같아서 청국장이. 근데 또 참 신기한 건 매번 그런 댓글 달려요. 오늘도 푸나님은 없네요. 여기 원래 푸나님이 안 계신 코너라서요. 네, 푸나님 1시간 동안 기다려봤자 안 나오신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사진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여기다. 네, 뒤에 여기 이렇게 그거 잘못 걸어놓으면 우상 숭배하듯이. 그럼 안 그래도 지금 무슨 뭐 좌파 무슨 방송이냐 이러는데 재밌겠네요. 아무튼 어떠세요 소감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100회라니. 특히 저희가 시작한 게 지금 2년 다 돼가니까 참 시간이 참 빠르다 이 생각이 들고 뭐 아무튼 오늘도 100회답게 더 풍부하고 더 유익한 소식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댓글 먼저 읽고 가보도록 하죠.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뮤즈 K님하고 한블리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네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청국장이 벌써 100회네요. 감회가 새롭네요.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또 청국장 100회 기대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들을 제가 이게 언급한 게 되게 꾸준히 저희 청국장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세요. 특히 코디님이나 뭐 한블리님 같은 경우는 또 제 개인 채널에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소통해 주시는데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저희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에 또 같이 또 청국장도 기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100회를 맞이해서.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이 좀 이번에도 올라왔나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질문이 올라오지 않아서 약간 슬펐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었고 그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생각된 게 아예 처음에 오이석의 무기 창고 이런 걸 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무기를 전달해 주듯이 무기를 드리는 거죠. 네, 갖다 쓰실 수 있게. 네, 그래서 뭐 태양광이 뭐 어쩌다 하면은 뭐 팩트 체크한 내용 알려드리고 하면 그걸 무기로 쓰시면 되니까 질문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100회 기념이라서 한 분을 딱 특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 좀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하려고 뽑다 보니까 약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이걸 할까 하다 내리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이거 하고 항상 고민을 엄청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도 너무 많으시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전 아까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성님이 오늘도 푸날님은 근데 푸날님이라고 해서 푸른 나무와 새날을 합친 건가? 푸날님 안 계시고 애타게 기다려봤자 청국장에 안 계십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푸날님에 미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도 또 유익한 방송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 가지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며 오늘 100회 특집 방송 뭐 특집이지만 저희는 똑같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항상 특집입니다. 항상 저는. 특집이 다음 주는 101회 네. 특집.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라고 무기 창고? 오이석의 무기 창고? 아 그럴까요? 아예 코너명을 정해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무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그럼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가장 이슈가 뭐 정치 이야기도 있고 뭐 경제적인 이야기, 뭐 유엔 이야기 상당히 많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상 기온이죠. 네. 반팔에서 패딩으로 하루 만에. 진짜 네. 그랬어요. 저도. 정말 반팔에서 패딩으로. 하루 아침에. 반팔 입고 그 다음날 춥다길래 아유 얼마나 춥겠어 하고 니트 하나 입고 나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넌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 기다마 마치. 듣지 않았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반팔에서 패딩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이 기온, 이상 기온에 대해서 대체 왜 이럴까? 찾아봤어요.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또 없을까 쭉 봐봤는데 일단 한번 보면 지금 요 9월까지만 해도 뭐 한 100년 만에 이상 고온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9월인데도 뭐 가을 느낌 전혀 없었잖아요. 네. 반팔 입고 다니고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평년에 비해서는 10도에서 15도 정도 낮은 날씨로 바뀌었는데 아마 이 한파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24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을답지 않은 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추워지게 된 게 일단 그 전에 아열대성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이례적으로 계속 더웠었어요. 그러니까 더운 이제 기운이 이제 한반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베트남 쪽에 태풍이 이제 온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아열대성 고기압이 좀 사라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내려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얘가 머물 수 있게 태풍이 저 아래에서 밀어주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덥다가 태풍이 소멸되면서 고기압도 이 아열대성 고기압도 갑작스럽게 수축하게 되면서 저 빨간색 고기압이 갑자기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저 자리를 뭐가 메꾸느냐? 북극의 찬 고기압이 메꿔버려요. 북극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저렇게. 네. 그러면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열대성 기후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 북극 날씨가 된 거예요. 와. 하루 아침에. 근데 이게 규칙적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런 날씨에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갑자기 맞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봤더니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일단 우리 한반도 아래로 보면 그 엘니뇨 라니냐. 네. 아, 정영돈. 옛날 무한도전에서. 그쵸. 네, 막 WTO 얘기하고. 맞아. WTO 예. 네. 그 엘니뇨 라니냐 중에 라니냐가 현재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바닷물의 수온이 급격하게 추운 상태가 되면서 이 라니냐가 오면 아열대 지방에 태풍이 많아져요. 그리고 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태풍이 막 생겨서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베트남 쪽으로 갔더니 이제 아열대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열대성 고기압이 오랫동안 몰아서 더웠던 이유는 라니냐 때문에 저위도 지방에서 이 바닷물이 차가워짐으로 인해 태풍이 많이 생겨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태풍이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한반도 위를 이제 바라보게 될 텐데 한반도 위에서는 그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이 한반도로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듯이 쭉 내려와 버린 상태가 된 건데 이 제트 기류가 뭐냐면 요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빠르게 부는 바람이에요. 얘가 이제 빠르게 불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북극 주변에 가둬놔요. 네. 얘가 이제 가둬놔야 되는데 이 제트 기류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같은 이런 중위도 지역이 좀 따뜻하고 극지방이 차가울 때 빠르게 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제트 기류가 느리게 불게 되면서 북극의 찬 바람이 제트 기류를 뚫고 한반도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트 기류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 같은 이 지역이 따뜻해야 되고 북극이 차가워야 빠르게 부는데 네. 북극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네. 북극이 덜 차가운 거예요. 북극이 덜 차가우니까 제트 기류도 약해지면서 이 제트 기류가 마치 커튼처럼 북극을 쫙 감싸고 있어줘야 이제 그 차가운 공기들이 북극에만 머물 수 있는데 제트 기류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찬 공기가 제트 기류랑 이제 막 뒤섞이다가 뚫고 나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수직 하강하게 된 것이죠. 오. 어렵네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날씨가 더운 것뿐만이 아니라 추운 것마저도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이 인간의 소행이라는 거.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저 기후 변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뭐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기후 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후 위기라는 말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살고 있다는 말로 요즘 기후 위기라는 말로 많이 하고 있고, 이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 때문에 반드시 지구가 뜨거워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뜨거워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이 온도의 진동 폭이 커져요. 네. 아.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네. 네, 진동 폭이 훨씬 커진다는 아, 이 급진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겨울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보다 더 추울 거다라고 아, 예측을 매번 하시더라고요. 추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 네. 큰일인데. 또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또 덜 추워지고. 이게 그러니까 점점 커뮤니티나 주변에서도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점점 반팔 입다가 롱패딩 입거나 반팔 입다가 롱패딩 입거나 그 아니, 중간이 제가 없는 거 이번에 같은 거예요. 패딩 갖고 다니다가 한 소리 들었거든요. 네. 추워갖고. 네. 왜냐면 벌써 패딩이냐. 패딩이냐. 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 특히 뭐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낮은 또 되게 더워요. 땀 범벅인데 그 패딩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은 약간 위너
저것들 이렇게 준비된 괜히 자. 남들 눈치 보다가 난 따뜻하다. 실제로 엄청 춥잖아요 지금. 맞아요. 엄청 춥잖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면 우리나라 남쪽, 우리나라 북쪽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약간 재훈님이 특히 공감할 것 같은 게 이게 와닿는데 솔직히 또 뭐 예를 들어서 눈앞에 있는 문제, 뭐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는 이제 뭐 이런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심 가진 분들은 내년 대선에 뭐 검찰, 언론, 사법 뭐 이런 대장동 화천대유 지금 여기에 막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지구 온난화가 문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겪지를 못하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가 왔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흐르듯이 넘어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 또 오희석 대표님이 항상 이 환경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선풍기를 틀고 있다가 난방을 켤 정도였거든요. 제 방이 되게 추운데 네. 그러니까 선풍기를 켰다가 난방을 켜니까 그때서야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진짜 반팔에서 패딩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씩 이거를 인식하고 조금씩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들 중에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진 분이 보이나요? 아쉽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진정성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렵네요. 왜 웃으셨죠? 아니, 이걸 일부 이제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떤 분이 홍준표가 약간 친환경적인 정책 하나만 발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탈원전 반대를 본인들은 친환경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거 한번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분들이 받아들이는 또 이 정책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친환경이라는 개념의 정책이 굉장히 다르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들이 약간 피식 진전한 웃음이 납니다. 이기와 대안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아쉽게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과는 좀 다르게 이미 현실은 매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고 이 여론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점점 도태되고 있는 현상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후보들도 좀 더 빠르게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표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쉽죠. 전에 저희가 개고기 문제 한번 다뤘지만 네. 그런 생명권이랑도 되게 비슷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 흐름에 도태되는 분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네.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탄소세든지 네. 이런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쵸.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정말 선진국인데 선진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진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어야겠다. 진짜 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진국이라는 그 말 함부로 쓰지 말아야죠.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선진국이면 그 경제 강국은 될 수 있죠. 근데 기후위기는 반드시 불평등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지금 뭐 2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하자라는 게 현재의 그 흐름인데 지구 온도가 뭐 2도가 아니라 10도가 올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들에게 수소가 지금 와닿고 전기차가 와닿나요? 당장 내가 그렇죠. 지금 우리 집 에어컨이 무슨 에어컨도 없지. 맞아요. 내가 그렇죠. 쪄 죽고 추워서 죽고 먹을 게 없고 기후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농사가 다 망쳐져서 농산물 값이 폭등하고 집값은 올라가고 하면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는 건데 이 불평등을 기후위기와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선진국이라는 나라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저는 이 사람들의 관심도 뭐 이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 그게 의성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혹은 이 환경운동가 분들이 생각하는 평균값이랑 또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되게 또 더 많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 반응하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제일 빠른 곳이잖아요. 바로 네. 대안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작 평소에 말씀하셨듯이 고민을 하면 더 질적으로든
더 많은 공감대 형성을 하는 차원에서든 많은 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내 표가 떨어질 것 같진 않으니까 뭐 많이 오면 좋지만 오는 게 아니라 떨어지진 않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안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 이런 상태에서 뭐 진보 정치 뭐 슬로건 내세우지 마 혹은 뭐 물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너무 네거티브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심각성을 날리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지는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저도 다른 차원에서 계속 대중 정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내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아까 재훈님 말씀하셨듯이 전 그렇게 봐요.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 일은 아닌 거가 그냥 이미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말 안 하는 문제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사 같은 걸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화 오면 재훈님도 심각하다고 누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막상 하는 거 보면 크게 없어요. 없어요. 그게 나는 현실이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다들 관심 가지는 것까지는 어쨌든 온 거는 되게 큰 역사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당장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은 계속 반성하게 되는 차원이 있어서 그래서 더 의성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후 관련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하면 기후 위기 이 기후의 문제는 아까 재훈님이 그 와닿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말려 죽이기 때문에 서서히. 기후 문제는 만약 우리 뭐 운석 충돌하듯이 지구에 갑자기 운석이 막 떨어져서 하루 아침에 온 지구가 초전박살나고 멸망하는 초토화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멸망이 아니에요. 서서히 말려 죽여요. 힘이 없는 사람부터. 약한 사람부터 말려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니야 우리 이미 말라가고 있어. 그래서 빨리 행동해야 돼. 변화해야 돼라고 떠들고 있는 거고 운동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뭐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곳들도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수십 년의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모두 산업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장애인도 없어요. 청년도 별로 없고요. 뭐 청소년도 뭐 거의 없고요. 이주민 있나요? 취약계층, 사회정의학자 전혀 없어요. 다 산업계, 어디 대기업 사장들 이런 분들 위주로 있어요. 물론 시민사회 단체분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위주로 산업을 위해 이 산업의 피해를 덜 받는 방식으로만 자꾸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지 정말 모두를 위해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탄소 중립으로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지금 기후운동가들이 거리에 나가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변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 우리의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늦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 그리고 표로 이어지는 실질적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이 더 빨리 도래하길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약간 뭐 저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암이랑도 되게 비슷한 느낌 드네요. 이게 한참 퍼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본인은 이미 다 퍼지고 나서 딱 그러니까 뭔가 몸이 아프고 나서 딱 와닿을 때 되면 이미 늦었는데 그때 되면 뭐 사실 손 쓸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검사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식습관도 조절하고 뭐 건강관리도 하듯이 우리 개인의 몸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이런 그렇죠. 사회에 대해서 우리 이 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차원에서 의성님이 매주 저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회 특집답게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였고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뭐가 됐든지 앞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꼭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시기니까. 네, 그건 언제 한번 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준비할 만큼 많은 공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재훈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또 100회 특집이기 때문에 그냥 좀, 들어가세요. 좀 긴장이 되긴 하네요. 어쨌든 일단 그 저희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정감사 이후에 이재명 지사님을 굉장히 좀 리스펙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걸로 아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국감에서 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그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돈다발이 가득한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사진이 실제 그 국감장에 등장을 한 건데, 뭐냐면, 저게 뭐야?
이재명 지사가 과거 국제 마피아파와 뭐 유착 관계가 있었다. 이 보시는 현금 따발은 뭐 이재명이 받은 뇌물이다. 라면서 저게. 이걸 보여줬고. 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은 그 조직원 개인이 자신의 SNS에 사업을 통해 번 돈이고 돈 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진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라며 증거를 제시한 거죠.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이 돈 자랑한 그 조직원이 참고로 그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를 한 건데 이 그 조직원의 아버지는 또 친박연대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했던 그런 그 박승영 전 시의원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제보를 연결했다는 그 장영하라는 변호사도 지난 2018년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또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박용승 씨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박승용. 아, 박용승 씨인가요? 아, 네. 이름이 제가 좀 잘못 메모를 했나 본데요. 그 시의원님 아들이 조폭이란 얘기예요? 그 조직원, 그렇죠. 이걸 제보를 한 조직원이란 얘기죠. 이 사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용판 의원 이 사람은 아직까지 뭐 사과도 안 했지만 이건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허위사실 플러스 명예훼손 그리고 정치공장의 끝판왕이다. 정치공장의 끝판왕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많은 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민들을 혼동시킬 거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혹 같은 걸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일부 댓글이나 또 커뮤니티에서는 김용판 의원에 대해 저런 사람이 국회에 있었다니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사람이 과거 경찰이었다니 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그 대장동 얘기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장동 개발 당시에 그 권력층은 솔직히 다 지금 국힘 쪽 한나라당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0년도 당시에 대통령은 또 이명박이었고 그 경기도지사는 또 김문수였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김만배 구속심사전에 뭐 그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이재명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그 김만배가 인터뷰로 딱 밝히기로는 이재명은 그분이 아니다. 이재명은 딱 한 번 인터뷰할 때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게 없어지니까 뭐 돈의 흐름을 가지고 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데 돈의 흐름을 보니까 전부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그런 국힘 인사들이 다 드러났고 이재명 지사도 국감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가 화천대유 주인이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돈을 줬으면 줬지 곽상도 아들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 또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사이다다 막 이런 지적이 많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화천대유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다 이게 국힘 쪽에 연관돼 있고 하니까 저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이제 허위인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뭐 이재명이 조폭 돈 받았다라는 식의 기사가 계속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 밝혀졌으면 뭐 이 기사를 내리거나 이걸 수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댓글 그 이제 좀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왜 아직도 이런 기사를 걸어놔라는 그런 또 댓글을 다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 아무튼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참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방송이 나올 시점에는 이미 이전에도 그렇고 새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네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저희가 아까 얘기하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언론이 그냥 이 김용판한테 폭격을 때려 부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마치 무슨 이건 양비론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팩트 관계 자체가 다 틀려 있는데 이거 조작인 거 뻔히 알면서 이거에 대해서 김용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뭐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이게 면책 특권이 없는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하라고 했더니 기자회견했다가 고소당하려고 이런 식의 얘기를 김용판이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본인이
한번 던져보면 아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왜냐면 자기가 안 걸릴 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알고 했다고 생각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거 저도 같은 그렇게 경우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김용판 의원의 반응이 더 뻔뻔했죠. 네. 뭐 좀 기다려보면 뭐 더 나올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국 사진 무슨 저건 줄 알았어요. 당근마켓에서 올라온 사진인 줄 알았어요. 돈 사진. 이 한국일보의 박민식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써요. 이재명 국감서 공개된 전직 조폭원의 SNS 사진 두고 진실 공방. 그래서 전우용 역사학자님도 이걸 두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진실 공방이라 그러면 이게 양쪽이 같이 뭔가 뭐 찬반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팩트는 드러난 게 그리고 그 2018년에 네. 이미 그 사진 시간이 이게 안 맞는다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캠핑 그러니까 그 캠핑이 아니라 그 렌트카 네. 렌트카 홍보가 제일 빛났다. 이 홍보만 됐다. 그러네. 뭐 이런 맞아, 얘기가 맞아. 나올 정도로 그거에 대한 네티즌 수사대의 추적도 엄청나게 이뤄졌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한병도 의원님이 처음에 이 보좌진님이 뒤에서 쪽지 건네드리고 그걸 바로 또 거기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후로 백혜련 의원님도 진짜 부끄럽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요즘 좀 변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전에도 능하고 이런 한 장짜리 사진도 잘 만드는 것 같아서 뭔가 이게 민주당이지 라는 여론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네티즌 수사대의 무서움이 전 여기서 제대로 드러났다. 예전에 그 우병우 막 그 최순실 네. 그들 막 김기춘 막 그들 잡을 때도 네티즌 수사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티즌들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데 저런 조작을 할 거면 좀 똑바로 하든가 이런 반응도 있었고 진짜 허접하다. 예, 그 일베 반응은 좀 어때요? 일베 보셨어요? 일베는 제가 모니터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팸코는 팸코는 못했고 저는 이제 그 언론 언론 위주로. 지금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팸코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싫어하죠. 그 싫어하게 된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랑 계속 그 네,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윤석열 측의 이런 만행들이라든지 이런 거랑 이번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의 만행 이런 거를 다 까고 있어요. 이 자칭 보수라는 쪽에서.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 봤던 게 이재명이 왜 시원하다는 얘기를 듣는지 알겠다. 이런 반응도 일부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국민의힘에 이준석 빼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소식들을 좀 잘 전달해 주신 게 좋지 않나. 그럼 이걸 네. 보는 입장에서 지지자들도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부분이 보수한테 먹히는가. 그리고 지금 보수 내부는 또 어떤 식으로 갈리고 있는가. 뭐 사실 보수라고 부르기도 웃기지만 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 덧붙여서 지금 조호영 씨가 또 큰 사고 쳤죠. 대형 사고를 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진짜 많이 안 됐던 게 저도 이거를 계속 찾다가 거의 하위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뭐 간단히 한번 저는 네. 아까 말씀해주신 커뮤니티 그 반응을 잠깐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 국감 관련해서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저렇게 써먹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김용판은 정치 안 하는 게 낫다고 본다. 맞아. 이 땡땡은 민주당이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걸 손절을 하자.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도 꽤 있어서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용판이 아주 이번에 큰일 했다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런 사람이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했다는 게 그러게요. 진짜 쇼킹했어요. 여태까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찰에 대한 불신도 생겨나는 거고 그렇죠. 검사, 판사 할 것도 없고 이번에 화천대유도 그렇고 관련된 인사들을 쫙 그 표에 정리된 걸 봤는데 검사 전부 다 검사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어떤 위치와 막 180석이라는 이런 힘과 이런 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게 뭐 당연히 제가 영상 소식 전하고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 무관심층이라든지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접근할 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들의 반응을 좀 디테일하게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터져도 김용판 응원할 사람들이 있고 사실 김용판 의원 개인보다는 맞아요. 국민의힘 어쨌든 국민의힘이 더 나아. 왜냐면 그들이 더 강한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깰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왜 그런가 이런 것도 좀 풍부하게 전해드리고 하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이걸 하려고 저도 청국장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들을 찾아오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조호영 씨가 최근에 2030 세대를 두고 정치인의 예전 일을 기억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추행한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 펜코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더라고요. 그래 나 2030이나 난 너가 누군지도 기억 못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웃어내는지 모르겠다. 적나라하게 까이고 있어요. 근데 조호영 그 씨가 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윤석열 캠프에 갔으니까 만약에 홍준표 캠프에 조호영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걸 정당화시켜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예측도 우리가 해보고 그러면 좀 더 풍부한 이야기들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가 다 했던 거 아직 안 까먹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반응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그 주호영 씨의 얘기에 일부 공감한다는 반응이 뭐냐면 당장 그 국정농단 때 어떤 일들이 저질러졌는지 뻔히 알았고 거의 국민의 95% 정도가 분노를 했던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10명 중에 4명이 있다는 건 그렇게 잊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라는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원래는 세월호 세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일 것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열세에 몰리고 젊은 층에게 인기가 없는 거는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언론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뭐 커뮤니티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뉴미디어나 플랫폼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이거는 좀 나태함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 언론, 그러니까 저는 이 언론 얘기를 하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어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건 간에, 그걸 언론에서 솔직히 저는 제대로 그걸 보도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2030 비하 논란 이것도 솔직히 기사가 제가 아까 거의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이재명 캠프나 이런 데서 나왔으면 과연 이 기사가 어디에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 너무 좀 그렇게 편향적으로 좀 보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냥 2030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30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쓰신다고 하고 자각을 하시면 그래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보통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론은 중립적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론을 대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상 20대 젊은 층이 뭐 왜 민주당을 그렇게 안 찍냐 민주당이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훨씬 더 많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을 찍으려고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선택적 공정을 가지고 너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20대 개새끼론이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도 있었고 사실은 그 젊은 층이 애초에 이렇게 집권 여당에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너네 멍청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법론 차원에서 우리가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저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잘 건드리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보수에서 너 나 지지해 막 이런 차원보다도 네. 당연히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건 있죠. 뭐 유세 안 하고 이럴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곳곳에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그 어떤 일종의 세계관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트랩들이 진짜 많아요. 그 저도 과거에 거기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그런 모드로 지금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아 옛날에 제가 막 생각이 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열광했는지가 떠오르고 저는 그거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계속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이걸 다 떼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그리고 이걸 꼭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당이 이것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기후위기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왜 안 기르냐. 말로는 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뭐다. 그럼 규정하고 뭐 그런 걸 갖다 어디 가서 뭐 아는 척하는 건 진짜 잘하면서 네. 왜 이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그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들이 왜 그런 인스타그램에 빠져서 남들하고 비교하고 우울증 벌리고 뭐 비트코인 대박 났다는 거 보면서 욕망을 가지게 되면 너 욕망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여기저기 보면 다 잘 나가는 사람들 투성이고 근데 이게 부모의 관점에서 그런 게 없었던 시기에 기준으로 지금 학생들을 자꾸 다그치고 네 욕망이 너무 심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저도 이제 그걸로 저도 몇 번 주위에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반성하고 이런 접근 방식 안 되겠다. 나도 너무 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이고 선이고 뭐 공정이고 이렇게 생각하다 해서 그게 설령 맞든 안 맞든 이들한테 반감을 샀던 게 아닌가 하고 옛날에 저를 많이 떠올리면서 좀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되게 주위 청년들한테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좀 얘기해봤습니다. 네. 네,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재우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월요일 날 행안부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국토부 국감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국감이 아니라 청문회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네,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비싼 광고를 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100억짜리. 광고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시청률도 높았고 화제가 많이 됐는데 맞아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놓친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냐면 이제 청년단체 대표가 20대 대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 소식에 많이 묻힌 것 같더라고요. 네. 언론이 많이 다뤄주지도 않고.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 피해자라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계속 부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년 대표들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이런 전파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항상 얘기하는 게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 가져야 되고 현실 정치에도 뛰어들어야 되고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실제로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사이에서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계에 의해서 구조적인 이런 권력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고 충분히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먼저 딱 접하고 났을 때 드는 생각은 이 분노와 이런 생각들이 약간 정의당은 지금 뭐 할까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때 저희가 시장님에 대한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정의당과 여성단체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비인간적이었던 모습들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상처를 이쪽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거고 근데 그래서 그 노란 머리는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뭐 사실 이 젠더 이슈가 주요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예전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가 이제 형수를 성폭행 미수에 그쳐서 나중에 이제 생누리당이랑은 아성을 쌓은 김영태 전 의원 그리고 골프장 캐디 성추행한 한나라당 박기태 의장 그리고 비서 성추행한 윤창중 박근혜 정부 비서관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성희롱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사실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의당의 스탠스가 어땠는지를 항상 저는 신경을 어느 순간부터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이 청년 단체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감에 묻혔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국감에서 정의당이 보여준 그런 스탠스나 아니면 심상정 의원이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것도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이번에 국감 때만 보인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공감하고, 근데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문화예술에 대한 주제를 갖고 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문화예술을 아주 좋아한 정치인을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이슈를 앞에 끌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영화도 봤죠. 그 노회찬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분이 정의당에 소속되셨었기 때문에 이 정의당의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노회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지만 지금에 있는 정의당에는 굉장히 희망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엄청 싫은 감정을 많이 가지신 분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장례식에도 다녀왔을 정도로 그분에 대한 약간 그리운 마음이나 이런 게 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노회찬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삶으로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추구하던 가치를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노력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으로 첼로 연주를 본인이 하기도 하시고 낭만주의자로 많이 알려진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 아까 희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되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방법론적인 얘기예요. 좋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지. 근데 예를 들면은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일리아 레핀이라는 예술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예술이 귀족들, 돈 있고 굉장히 고귀하게 상정된 그런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걸 탈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동식 전시를 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일리아 레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예술로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고 노회찬 대표는 뭐 문화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조예가 있지만 본인이 좀 더 현실 정치에 발 담고 거기에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면 그분이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항상 대중을과 함께 가려고 대중에게 어필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황희도님께서 가지고 와주신 사진을 한번 영화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영화관에서 찍으신 사진이죠? 아, 네네네. 이게 노회찬의 6412 지금 메가박스에서 상영이 되고 있고, 뭐 보니까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그 다스베이다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영화를 후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직접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보시고 나서도 이게 영화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걸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 결제를 통해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지난 주말에 정의당 한창민 전 부대표님하고 같이 이번 뭐 상영 이벤트, 네. 무료 상영 이벤트를 준비했고 한 400명 정도가 신청하셨어요. 총 인원이. 그중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129명 최종 선정을 했는데 뭐 당일날 몇 분이 노쇼를 좀 하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주셔서 영화를 같이 보고 그리고 각자 돌아가서 각자의 생각을 했겠죠. 여기 오신 분도 다 보셔서 이따 네. 소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학생이 이 어머니랑 같이 온 학생이에요. 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아들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제 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 또 이 글을 올리고 이런 분이 있었다 하니까 직접 또 댓글 달아줘서 지금 연락처 주고받고 또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의지가 됐어요. 이 학생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뭔가 지금 많이 보수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학생분들을 보면서 아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샤이해진 사람들이 있고 또 코로나라서 그냥 많이 못 만나니까 심적으로 그냥 이 온라인 흐름을 보면서 밀린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100대 0, 뭐 99대 1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힘을 합쳐 가다 보면 우리가 다시 뭐 사람 사는 세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뭐 이후로 뭐 저한테 뭐 일부 악플이 막 달리더라고요. 뭐 얘 정의당이냐 막 이러면서 왜냐면 지금의 정의당에 대한 어떤 분노를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뭐 참고로 이제 영화를 보고 그리고 영화를 같이 저거를 한창민 실장님하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총선 때 류호정 그 후보 당시 네. 그 비례대표 그 롤 대리 사건 때 완전히 그 거의 정의당원 분들과 저와 이렇게 구도가 나뉘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앞장서서 비판한 입장이었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뭐 류호정 의원이 보이는 행보들, 실망스러운 모습들, 뭐 그런 지금 정의당을 보면서 오히려 정의당원분들한테 또 메일도 오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정의당에 대해서 더 이상 난 이제 기대 없다. 한동안 되게 마음으로 응원했었는데 기대 없다 하다가 여전히 지금 정의당 안에서 노회찬 정신을 이렇게 이어가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내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노회찬 정신을 기억하는 분들을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좀 진보 정치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싶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노무현 재단과 노회찬 재단이 상징적으로 아주 뭐 얕게나마 교류를 한 거고 요걸 네. 계기로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해가면 뭐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런 진보 정치의 토대에서 내가 뭘 해야겠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하던 거 말고 네. 이쪽에서 내가 할 역할이 뭔지는 어렴풋이 느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제 얘기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정의당에 대한 예를 들어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시니까 그런 싫어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저도 진짜 공감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류호정, 장혜영 이런 특정인을 우리가 다 품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분들이 잘못한 지점에 있어서 충분히 비판하고 그런 부분에 거기에서도 오히려 뉴스공장을 지금 보면 한창민 실장님께서 이제 뉴스공장에 나와서 금요일에, 얘기를 해주시니까 매주 금요일 해뜰날 클럽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그런 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이런 진보 정당도 계속 살려야지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그 안에서도 열심히 이걸 싹 틔우고 어떻게든 고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 정의당이잖아 아니면 뭐 너 특정 정당이잖아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걸 너무 싹을 잘라버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은 것을 봤지만 추미애 대표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뭔가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재명 지사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가 되게 힘들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계속 기계적 중립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반대쪽에서도 끌어당기는 목소리가 있어야지 그 중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아주 강력한 후보였잖아요. 후보가 될 만한 지지율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가장 왼쪽에 서는 주장을 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들어서 근데 그 역할을 추미애 장관께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해주시고 중심을 많이 잡아주신 덕분에 저는 이런저런 정책 토론이 좀 되기도 했고 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 또 이제 포지션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네. 예. 좀 어떠셨어요? 영화 보시고? 먼저 하시나요? 먼저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정치나 시사 쪽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노회찬 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가끔 뭐 지금의 정의당을 보면 옛날에 그 노회찬 의원을 뭐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었는데 솔직히 그때 공감이 안 됐었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근데 이번에 보고 나서 굉장히 저는 영화 보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공감도 많이 갔고 그 영화 안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
그 노회찬 의원 장례식장에 어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오셔서 그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게 다른 국회의원들이랑 다르게 노회찬 의원님은 항상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봐주셨다. 막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슬프고 와 저런 삶을 사셨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정의당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한 가지를 바라볼 때 꼭 좋다 싫다로 바라보는 건 아니니까 좋은 점도 있고 싫은 점도 있죠. 근데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정의당은 다른 당들에 비해 기후 관련해서 상당히 가치 있는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을 지금도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뭐 그와 상관없이 노찬 의원을 다룬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많이 반성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첫 시작점이 제가 20대 때 저희 동네에서 청년들하고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면서였거든요. 그 봉사활동을 7년 정도 했어요. 봉사단 만들어서 네. 같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런 봉사활동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내가 배우고 사회에 도움도 되면서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다가 이제 해외 나가면서 이런 국제 개발도 배우게 되고 환경 쪽으로도 뭐 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요즘 들어서 어느 날부터 왜 이렇게 할 게 없지? 나 왜 이렇게 요즘 하고 싶은 게 없지? 하면서 몇 달 동안 되게 속이 답답했어요. 네.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노찬 의원께서는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삶의 마지막까지 이분은 항상 시선을 아래로 두고 사셨더라고요. 내가 자리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시선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그분에게서 저를 보니 저는 어느 순간 위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청국장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 제 일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예전보단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그런 거에 조금씩 젖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거 없나? 더 뭐 할 거 없나? 이러면서 자꾸 위를 바라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바로 시선을 좀 아래로 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지? 하면서 다시 고개만 조금 아래로 숙여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그 전까지 몇 달 동안 답답했던 게 소화제 먹은 것 마냥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그 노회찬 의원님의 삶 자체가 제게 큰 가르침과 이정표를 주었었고 그 영화를 보게 된 것 자체가 굉장한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 울림을 갖고 며칠째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저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본인이 또 노동자가 직접 또 되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주변에 계신 노동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 하신 출신의 노동자분들은 거기서도 뭔가 굉장히 튄대요. 좀 더 강성이고 교조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옆에서 자기 얘기를 계속 들어주더라. 그런 분이셨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얘기가 좀 더 와닿을까 이게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의 피부에 닿게 할까 이걸 항상 고민하셨고 그래서 이슈 파이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왜냐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예전에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한명숙 총리가 그분 때문에 안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운함을 표시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뭐 물론 이번에 한번 힘을 한꺼번에 다 원팀 모아가지고 뭐 이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박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됐잖아요. 이렇게 다 모아서 근데 범진보 이렇게 모이는 게 됐는데 이제 노회찬은 뭐 그렇게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가 근데 영화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매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항상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 물론 뭐 저는 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그분께서 지금도 보면은 사실 민주당이 180석이 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 정당이 더 설 자리가 더 높아지고 다음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이나마 더 자리를 잡거나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진보 정당들이 제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정말 전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노회찬 대표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항상 노력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유스타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그 저기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제 불매운동 할 때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 한다면서 그때 다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사실 기부라는 거는 대가 없이 원래 마음으로 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걸 제품을 산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기부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을 도왔는데 뭐 이런 우산이나 이런 제품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고, 왜 돈만 보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런 실물들을 지니고 다니면서 다른 분들한테 좀 더 관심도 유도하고 그리고 상기도 시키고 다른 분들한테 이런저런 티를 내고 하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 가기도 하고, 왜냐면 이번에 국감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상위 랭크된 영상들이 다 국감 관련된 채널에서 이제 송출했던 그런 영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 대세가 되면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거 뭐야 하고 관심을 좀 가지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계속 독립운동이나 이런 게 잊혀지고 계속 그런 거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생겨나는 와중에 이런 활동들을 좀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관심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아까 정의당의 뭐 비판을 좀 이렇게 줄여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은 진보 정당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저는 좀 의문이 항상 들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물론 내부에서 사투를 벌이고 싸우고 있는 분들, 왜냐면 노회찬 대표도 그때 당시에 주류파가 아니었잖아요, 당내에서. 근데 사실은 서울시 보궐선거 때도 느꼈는데 진보 정당들은 전부 다 젠더 이슈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진보 정당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의문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 비판을 할 점을 비판을 해가면서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하는 분들과 같이 연대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정확히 해야지, 안 그러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저는 지금 정의당 정말 많이 비판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저도 방금 그렇습니다. 얘기한 게, 제가 뭐 정의당에 뭐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정의당을 감싸고 우리가 원팀 정신해서 범진보 연합으로 가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게 자칫 오해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정의당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 생각하고, 네. 실제로 주위에 오랫동안 정의당을 지지해오던 몇 안 되는 진보적인 어르신분들도 정의당 그 류호정 의원이 보좌관 나갈 때, 그때 그 해고 논란 때 그때 끊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은 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노회찬 정신을 감히 언급할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6411 뭐 그 마케팅하는 것도 진짜 보기 싫고, 다만 그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이분들이 그 노회찬 정신을 어디에서 이어가든, 뭐 민주당에 왔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란 걸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100회 특집이라 좀 이런저런 풍부한 얘기들 했는데, 저희는 뭐 다음 주 100일에도 특집이니까요. 100일에 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9시 뵙겠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